귀엽게 살고 아. 대신 진중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새 50대, 60대에도 남편 보고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오빠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속삭임이거든요. 그거는. 아, 이런 부분 참 안타깝다.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유가 안 되는 부부도 있잖아요. 있죠. 진짜 안타까운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다 가졌는데 자기가 뭘 가졌는지 모르는 부부들. 이를테면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너무 유명한 부부예요. 사회적으로 각각 굉장히 자기만의 성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영역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인데 자기 역할 진짜 잘해요. 집에서도 막 가사 뭐 도우미도 안 써요. 돈도 잘 버는 집인데. 그래서 아이들 쫙 키우고 그래서 남편도 설거지 와 아내도 막 청소 와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요. 남편은 난 이렇게 설거지를 하잖아. 아내는 난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 이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자기 설거지 했구나. 여보 청소했구나. 서로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잖아. 내가 이걸 했잖아. 그러니까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와, 자기 정말 대단하다. 자기는 신이야. 레전드야.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경쟁만 하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외로운 거예요. 오, 그렇다. 가장 좋은 것 속에서 가장 외롭게 살아가거든요. 그건 이제 부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 부부들 사이에 가장 힘든 단어가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인간이 쌍둥이가 있어도 어떤 특정 순간에 사람은 다 외로운 거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참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마음이 내 있으면 편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같이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할은 다 하고 있는데도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넓은 광야에 가장 네. 아름다운 정원에서 혼자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부부들이 많이 외로워해요. 많이 외로워하니까 이 시기에 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외로운데 왜 이혼해? 같이 붙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붙어야 그래야지 부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붙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자력을 잃은 거죠. 다른 곳에서 외로움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뭔가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이 지옥부터 탈출하는 게 나의 지금 인생의 일종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그러면 내가 고독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아니라 그래서 너의 삶의 기쁨은 무엇이니?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저는 많이 배우라고 말씀드려요. 머리의 충만함과 마음의 충만함과 내 영의 충만함을 좀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내 안쪽에 좀 포만감을 가지고 너무 있어야 중요한 돼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 의지하는 것보다요. 저는 내 인생을 어떻게 재밌게 살까. 내 인생을 어떻게 재밌게 살까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나한테 정말 진지하게 내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외로움 말고 또 화가 많은 부부도 있잖아요. 화가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존재가 화예요. 존재가 화인데 벌써 일단 갱년기가 되면 우리가 그래. 얼굴부터 호르몬 때문에. 빨개져요. 얼굴부터 빨개지고 이제 일명 야마가 도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네. 이제 몸의 변화도 그렇고 배우자는 내가 생각했던 그 세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인생에 아무것도 나에게 성취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인생의 시점에 핵심 단어가 상실이 돼버려요. 상실은 분노하고 동의어예요. 우리가 잃으면 좌절하거나 상실인데 우울증과 그 반대편에 있는 분노는 거의 같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이제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옛날부터 그랬는지. 옛날부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때나 화를 내고 무작정 화내고 여러 번 화내고 그리고 성 풀릴 때까지 화내고 이거는 누구도 이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밟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찬 사람을 안 만날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승질을 내도 받아줄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 말고 그냥 평온한데 이상하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는 존재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특정인과 함께 있을 때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배우자
저 인간 얼굴만 봐도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저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뒷꼭지도 보기 싫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라고 하는 일종의 삶에 대한 회한이 있는 거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PTSD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외상후 울분 장애라는 게 있어요. 울분? 울분. 네. 내가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나에게 밀려 닥쳐와가지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거나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럼 뭐 화가 치밀어 오는데 화를 낼 데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서 화가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막 태우는 과정이에요. 일종의 화병도 거기에 이제 그렇죠.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요소들이 몸의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내 존재에 대해서 손상된 내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복합된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죠. 하필 그 자리에 남편이 맞아. 서 있었던 맞아, 거죠. 맞아. 하필 너 그죠? 때문에 이런 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남편의 성씨를 아이들이 따라가잖아요. 네.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런 집안이 행복하겠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죠. 사람이 자기 주옥을 자기가 만들어요. 화를 내는 사람과 그 화 내는 걸 듣는 사람 누가 더 지옥에 살까요? 화를 내는 사람이 훨씬 더 지옥이에요. 그래요? 듣는 사람도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화를 낼 때까지 이미 마음속에 화를 나는 모든 장면들을 여러 번 반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특징이 너가 날 화나게 만들었었잖아. 그렇죠. 내가 화를 내는 건 너 때문인 거 아니야. 모든 원인이 너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할 일이 이번 생에는 없다. 그리고 조만간 뒷목 잡고 쓰러진다. 그러니 보험을 들어라. 보험을 들는데 만약에 보험을 들고도 여유분이 조금 생긴다면 상담을 좀 받아봐라. 이분들은 워낙에 분노도 많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막 불태우는 또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스스로도 지옥이고 남도 지옥으로 만들고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집에 불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물건 막 집어던지는 건 기본이고 뭐 쌍욕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때리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자기 분을 못 이기니까 벽을 다 두들겨 패가지고 벽 다 뭐 망가지고 문 망가지고 자기 손 다 으스러지고 결국 이런 집이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그 배우자는 10중8구 우울증이에요. 이런 부부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습관성 분노는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는 그나마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아우 훌륭한 거죠. 그죠? 그리고 저는 교양으로라도 상담받아라. 맞아. 나를 알아가고 분석하고 내 삶을 조금 더 영화롭고 윤택하고 또 정돈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런 상담은 부부가 같이 가서 받아요? 아니면 각자 받는 게 나아요? 혼자 와도 돼요. 심지어. 왜냐면 베스트죠. 보통은 안 가시려고 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 집을 고쳐보고 싶은데 이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는 집도 있었기 때문에. 많죠. 그러니까 네가 가는 게 맞고 나는 안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목이 두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집은 이렇게 봐야 소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 집안에서 누군가가 이걸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객관화가 되면 그림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의 동선과 행동의 동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옛날에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 위치에 있으면 되거나 혹은 이때는 이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있을까요? 자식은 원래 말 안 들어요. 그쵸? 듣는 게 이상하죠? 말을 잘 들으면 땡큐예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이거는 정말 5대가 복을 내려야 내 자식 중에 하나가 말을 잘 듣고 고마운 거죠. 근데 부모 말을 너무 잘 듣는 자식은 고통스러운 아이예요. 너무 예쁘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얘는 사실은 온실 속에 살아가고 내 부모의 기대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세상 속에서 꿈을 꾸기가 좀 어려워요.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늑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완벽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모범생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취약성을 말 잘 듣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회적으로 집에서 완전히 저거는 커서 뭐가 되려나 얘가 나중에 효자 노릇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얘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 또 약간 무대뽀가 있어서 삶에 대해서 또 용기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보면 사업도 잘하더라고요. 또 말 잘 듣는 애들 보면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똑똑한 애들이 있거든. 전 이런 말씀 드려요. 너 IQ 높지? 너 네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지능이지? 그러면 반드시 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고 헌신해라. 똑똑한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애는 사회적인 아이로 크는 거고요. 동시에 아주 똑똑한 이기주의자로 크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막 나가는 애들은 그냥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고맙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땡큐예요.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존재는 아름답고 그리고 존재는 내 것이 아니라 네. 신의 것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한 가정을 다 이렇게 훑은 느낌이라서 너무 큰 공부가 됐고요. 예. 보시는 분들도 많은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이렇게 멋진 언니 나와 주셨는데 나와 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혜원 씨를 처음 봤는데 네. 저는 예쁜 여자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네. 전 밝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 약간 반짝임이 있어서 이 영혼의 반짝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생각하는 멋진 언니란 어떤 멘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멋진 언니란 음.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는 언니다. 그렇죠. 자기 삶으로 살아가야죠. 네,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인생은 주체적으로 그리고 삶은 네. 아름답게. 아, 네. See you again.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